혹시 뭐 이렇게 녹화한다는 그게 떴나요? 네네, 떴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녹화는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화면 공유는 잘 되시나요? 아, 지금 해볼게요. 네. 아, 저한테 권한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 권한이 없으신가요? 네, 지금은 되나요? 네, 됩니다. 네. 네, 아, 화면 좋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네. 제가 포스터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아, 예. 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되게 네. 그런 세미나 포스터 템플릿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아, 음.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했죠. 근데 그게 다 네네. 유료인데, 아, 네네. 그냥 일주일 무료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그걸 안 여쭤봤는데, 이 네. 세미나 들어오시는 분들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원래 이걸 먼저 여쭤봤었는데. 대상이, 네, 이거 완전 공개 세미나여서, 네네. 어, 인공지능학과 지금 홍보가 된 게 인공지능학과 학부생, 인공지능학과 대학원생들한테 주로 홍보가 됐고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학과의 전임 교수님들과 겸직 네네. 교수님들께도 일단 홍보는 되었습니다. 시간 되시면 아, 들어오시라고. 네. 네네. 그래서 굉장히 그 대상이 엄청 다양해가지고 네, 네네. 대상을 알려줘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특별히 알려주지 않았어요. 네. 네. 그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셨던 것 같기는 해서 사실 네네. 저도 거의 약간 그 자율주행 회사에서 하는 그런 인트로 막 예쁜 비디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 연구까지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주로 생각보다 이제 네네. 황선민 박사님을 초청한다고 하니까 대부분 테슬라에서 일한 경력을 굉장히 이제 궁금해 네네. 하셔서 네, 그 네네. 부분을 테슬라에서 하신 거를 근데 얘기를 못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네, 맞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요. 예, 좀 조심스럽다 보니까 이제 음, 중간에 이제 제가 그냥 이런 걸 했어. 그러니까 그 거기에서 이제 테슬라 소속이었던 분들이 뭐 CVPR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발표를 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음. 제가 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간단하게 이런 거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아, 근데 네네. 그런 거 말고도 제가 이제 저는 사실 딱 그 업무 말고 거기에 어떤 어떻게 돌아가는지라던가 뭐 이렇게 전반적인 AI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 좀 그런 식의 내용을 좀 많이 담았어서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좋아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잘 모르겠네요. 근데 박사님 학과가 전자컴퓨터공학과인가요? 네, 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예요. 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요. 네, 학과 이름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예, 아, 제가 있을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냥 뭔가요? 지금은? 지금은 융합전자공학부일 거예요. 아, 진짜. 네, 아, 되게 트렌디하게 바꿨다. 네. 저희 집에서 한양대가 가깝습니다. 아, 이사하셨죠? 네,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갈라 그러면 지나가요. 한양대 얘기하시니까 또 한국 그립네요. 한양대, 한양대 병원도 한번 가봤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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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가지고. 아,
리버틀은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 세종대랑 같이 하는 거예요? 네네네. 세종대랑 같이 아, 하는 거고, 제가 교신 저자로 들어가 있는 건데, 네, 네. 근데 그 페이퍼가 좀, 약간 마이너한 느낌이 있달까, 그 토픽 자체가. 이제 그러다 음, 보니까, 다른 음. 논문들에 비해서 리뷰가 되게 늦게 왔거든요. 아, 그래서 다른 막 논문도 리뷰를 낸 게 있는데, 모으는데, 그러니까 다른 논문은, 그러니까 그 전 사이클 돌 때는 네. 뭐 금방금방 됐었는데, 네, 이게 리뷰어 찾기가 어려워서 그랬을까 싶기는 한데, 아무튼 생각보다 훨씬 아, 늦게 와가지고요. 근데 저희는 아이고, 원래 겨울에 뭐 한 1월이나 막 이때쯤 리뷰 나오면은 이제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음, 네, 늦게 나오면서 다들 모든 사람이 다 바쁜 것과 겹쳐버려서, 음, 네, 뭐, 네, 열심히 해야죠, 그래도. 그렇죠. 빨리 털어야죠. 네네. 지금 거기는 몇 시인가요? 여기 저녁 8시 26분이에요. 아, 야근을. 아, 근데 제가 한국이랑 같이 하는 게 또 많이 있다 보니까 밤에 미팅이 많아요. 아,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낮에는 여기 학생들하고 미팅하고, 밤에는 한국하고 미팅하고, 잠잘 시간이 없네. 그럼 한국 학생들은 주로 세종대 학생들이랑 미팅하시는 거예요? 세종대 학생들하고 포스텍 학생들도 있고요. 지스트 학생도 있고, 그리고 그 포티투닷이라고 자문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연구원들하고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아, 지스트 학생들이랑도 하세요? 네네. 지스트 학생들이랑 한지 이제, 한 반년 정도 됐는데, 지스트 학생들은 심지어 가을에 왔었어요. CMU로. 아, 그래서 아예 교환 학생으로 와가지고 한 3, 4개월 정도 있다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 2월 달에 돌아가서 이제 그때 아직 그 못한 거를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서강대학교에서 한국 학생들 여러 명, 네네. 30명인가? 뽑아가지고 CMU로 네네. 한 학기짜리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대학원생 보내는. 아, 그 전에 있던 프로그램이랑은 다른 건가요? 아, 원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정부에서 돈을 좀 이렇게 지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주관은 서강대에서 하는 것 같았었고, 아, 그건 것 같아요. 예, 대학원생들 뽑아서 오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음, 연구실 음. 후배들도 첫 기수인가 두 번째 기수인가로 왔었다고 들었었고 해서 네,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는데 제가 여기서 음, 특별히 그 한인 학생회나 막 그런 한국 사람들하고 교류를 막 가지고 있진 않아서 음, 그렇구나. 이번에 네. 우리 학교에서도 한 명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음, 알게 됐어요. 왜 서강대에서 다른 학교 학생 뽑아서 보내주지? 이러면서 의아했었는데, 아, 원래 있는 프로그램이었구나. 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으면 이번이 뭐 한 3기, 4기 정도 될 거예요. 음, 음. 저희가 시간이 거의 되긴 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노영민 교수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학과 안녕하세요. 전임 교수님이십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안 바쁩니다. 그래도 저희 수업 학생들한테 그 공지하긴 했는데 저도요. 아무도 안 들었네요. 제가 테슬라를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을 학생들한테 했었는데. 저는 완전 강조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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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수님. 예, 저희 학과 네, 김정현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시차 있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과장님은 다른 회의가 있어서 못 오신다고 연락을 주셨네요. 네.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한 33분쯤에 시작하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되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인공지능학과에서 황순민 박사님을 모시고 초청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제가 진행하기에 앞서서 황순민 박사님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박사님은 2012년에 한양대 전자통신 컴퓨터공학부에서 학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카이스트 전자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졸업 후에 테슬라 오토파일럿 팀에서 이제 시니어 머신러닝 사이언티스트로 2년 가까이 일을 하셨고요. 현재는 카네기 멜론 대학의 로보틱스 인스티튜트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세종대, 지스트, 포스텍 이런 곳의 대학원생들과도 활발하게 협업을 하고 계시고요. 42닷이라는 그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 이제 인수한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는데 거기 회사와도 이제 자문을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자율주행 관련한 로봇 비전 쪽으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일상생활 속 인공지능, 자율주행과 데이터 엔진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 주실 텐데요. 제가 이제 테슬라에서 하셨던 거를 좀 많이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미리 드렸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테슬라
회사에서 그런 거를 자세한 거를 얘기를 하지 않게 굉장히 이제 삼엄한 경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것에 이제 접촉되지 않는 선에서 보안에 접촉되지 않는 선에서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미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그 일상생활 속 인공지능, 자율주행과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릴 황순민이고요. 네,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CMU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 제 소개 제가 하려고 좀 준비를 했었긴 한데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학위 중에는 그 유럽의 비엔나에 있는 퀄컴에서 인턴을 했었고요. 그리고 졸업하고는 바로, 네, 캘리포니아에 있는 테슬라에 가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포닥으로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여기 사실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좀 너무 작게 준비했나 싶기도 하네요. 네, 테슬라 오토파일럿 팀이고요. 사실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합류했을 때는 좀 놀랐었는데, 이제 자율주행 이런 어떻게 보면 컴퓨터 비전이라든가 뭐 이런 소프트웨어 스택에 진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인력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인원이 한 100명 조금 넘을 텐데 거의 이게 다거든요. 지금 조금 더 늘기는 했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만큼 적은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활기차게 막 되게 으쌰으쌰하는 좀 그런 분위기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먼저 테슬라 출신이지만 웨이모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율주행에 대해서 많이들 접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잘 준비된 영상이 있길래 준비해 봤는데요. 이 자율주행 차량은 아시다시피 이게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저 위에 빙글빙글 돌고 있는 라이다 같은 센서부터 해서 뭐 카메라나 레이더 뭐 이런 등등의 센서들을 가지고 있고 방금 보여지는 것처럼 이처럼 라이다 센서에 의해서 이런 3차원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을 인지를 하고 이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나 이 환경이 어떻게 이제 변화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예측을 하고 이제 자율주행을 해야 하는 그런 경로를 계획하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저 차 문이 열린다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했을 때 되게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태스크들이 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방금 저렇게 차가 문이 열리는 저런 것도 인식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운용을 하다 보면 이제 태스크를 새로 정의를 한다던가, 뭐 기존의 태스크의 정의를 좀 바꿔야 한다던가 이런 일들도 되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되게 개괄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자율주행 차량은 종류는 되게 다양하게 요즘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웨이모에서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센서들을 장착한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테슬라는 좀 다른 진영과는 독특하게 이런 라이다나 좀 이런 좀 부가적인 센서 최대한 안 사용하고 카메라들만 활용을 해가지고 자율주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 있고요. 저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그 포티투닷의 자율주행 버스가 지금 서울 시내에서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포티투닷이 버스 형태 말고 다른 형태들도 운용을 하지만 포티투닷이 되게 특별한 점 중에 하나는 테슬라처럼 저렇게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고 비전 기반으로만 자율주행을 하겠다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랑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자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오로라라는 미국 회사인데, 뭐 자율주행 그 트럭을 위주로 개발하고 있고, 오로라가 특별한 점은 그 구글 웨이모에서 자율주행을 하시던 분이 이제 창업했다는 점에서 되게 특별하고, 그분이 또 CNU 출신이시라 최근에 뭐 세미나도 해주셨고, 해가지고 넣어봤는데요. 사실 아시겠지만 이 회사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다양한 종류의 차량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자율주행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자율주행 이미 뭐 다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은 이제 테슬라에서는 FSD 베타라고 해서 이 자율주행 기능을 미리 돈을 낸 사람들에 한해서 한 10,000명 정도가 이제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막 개인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리기도 하는데 왼쪽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이 왕복 6차선에 굉장히 큰 도로고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차들도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어가지고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실제 테슬라 차량 내부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이렇게 정지해야 되는 데까지 갔다가 왼쪽에 더그 오는 차들이 안 보이니까 조금 슬금슬금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좌회전을 해가지고도 빈틈을 기다렸다가 가기도 하고 되게 생각보다 많은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네, 자율주행이 되게 잘 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테슬라만의 어떤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웨이모도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이런 자율주행 그 로보택시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앱으로 이렇게 우버처럼 불러가지고 이 로보택시를 부르면 운전자 없이도 와서 이렇게 막 주변에 어떻게 센싱하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하면서 되게 어려운 길도 잘 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신호 없는 환경에서도 왼쪽을 잘 보고 뭐 우회전하고 차선도 바꾸고 뭐 네, 여러 가지 그 실제 시내 주행에 필요한 어떤 기술 스택들은 사실상 거의 다 갖추고 실제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사실 그럼 이제 정말 자율주행 다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로 이제 연구하는 또는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연구자 입장에서 더 연구할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을 하다가 이제 어떤 트럭 왼쪽에 보이시는 동영상은 그 버스가 밤에 주행을 하고 있는데 버스 앞에 자율주행 차량이 와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서기도 하고 뭐 오른쪽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자가 탑승을 해가지고 시승을 했는데 서로 다른 두 대의 웨이모가 만나더니 이제 멈춰버린 거죠. 못 피해 가서 뒤에 있는 차들을 다 막고 있어가지고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아직은 좀 더 할 게 남아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되게 잘 되는 영상들도 많이 있는데요. 안 되는 영상들도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 업데이트에서는 이렇게 그 유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보면은 뭐 멀리서 오긴 하지만 차들도 주변에 되게 없고 해서 그냥 유턴을 하면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도 이 차가 이제 뭐 갈팡질팡 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유턴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사람이 개입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영상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개의 예시로만 봐서는 또 이제 정말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율주행 그 면허를 발급을 하면서 실제로 각 회사들마다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뭐 몇 마일을 주행을 했는지, 몇 대의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지, 몇 번 운전자가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리포트를 이제 내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 강제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어떤 경로를 주행할지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다 자율에 맡겨져 있는 좀 그런 거라서 이것만 보고 어디가 못하고 있네, 어디가 잘하고 있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아직 조금 안 되는 게 있구나 뭐 이런 정도의 감각을 가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이런 컴퓨터 비전에서 되게 많이 하고 있는 뭐 그런 주변에 대한 퍼셉션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됐다던가 뭐 주변에 차가 너무 가까운데 얘가 인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사람이 개입을 했다던가 뭐 이런 식의 그 오류들도 아직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이 세미나에서는 두 가지의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 자율주행의 소프트웨어 스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그 차량 안에 소프트웨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제 각각의 파트에 대해서 제가 진행해왔던 연구들이랑 매칭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데이터 엔진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리얼월드 AI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모든 AI 시스템은 이런 데이터 엔진의 파이프라인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이제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테슬라 중심으로 해서 테슬라에서 이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연구 주제나 제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센서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센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우리 주변의 세상을 보는 이제 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센서가 각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여지는 이 RGB 카메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냥 이런 그 가시광선 대역의 정보를 이제 얻을 수가 있고요. 가운데 보이는 영상이 열화상 카메라인데 이 방출되는 그런 열 에너지를 잡아서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라이다인데 이 라이다는 실제로 대부분의 라이다는 아직까지도 이제
360도 회전을 하면서 빛을 쏘고 받는 걸 이용을 해서 이 3차원 정보를 센싱을 하는 그런 센서이고요. 근데 이런 센서들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 영상에 보시면은 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RGB 카메라인데요. 여기서 보이는 이 낮에는 RGB 카메라가 되게 많은 정보를 주고 되게 잘 보여서 이 카메라만으로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또 밤에는 또 되게 안 보이기도 하고 노이즈도 많고 해서 이런 그 가시성에서의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에 비해서 아직 그 앵귤러 레졸루션이 되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이 데이터들이 되게 이렇게 스파스해지는 엄청 이렇게 드문드문해지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라이다의 아직까지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 자율주행을 실제 시내 상황에서 뭐 하려면은 이제 좀 어, 대략 한 60m 이상도 봐야 되는 그 정도 이상도 잘 센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보여지는 이 아래의 이 스켈레톤 같아 보이는 건 한 30m 정도거든요. 그래서 더 멀어지면은 정말 안 보인다. 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밤에도 잘 보이고 낮에도 잘 보이고 하긴 하지만 가격도 아직 비싸기도 하고 이 열화상 카메라가 잡는 그 파장 대역 자체가 가시광선보다 이렇게 훨씬 더 긴 파장 대역을 잡다 보니까 그 센서의 물질 자체도 달라져야 되고 그 파장이 길어짐에 따라 생기는 회절의 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기가 되게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RGB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화소수도 높아지고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지만 열화상 카메라는 아직까지도 한 640, 480 또는 320, 240 이 정도 해상도를 가지고 이제 실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서들마다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합을 해서 잘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이제 센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대략적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어떤 태스크가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지 간단하게 좀 이렇게 그림을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한다면, 그 주변에 뭐 움직이는 물체라든가 또는 정적인 물체라든가 이런 주변 환경들까지의 그 거리도 알아야 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물체가 있는지, 오브젝트 디텍션도 해야 될 거고, 뭐 뿐만 아니라 이 차선이 어디에 있는지 차선도 찾아야 하고 뭐 신호등이 어디 있는지 아니면 도로 그 표지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바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체를 찾았다면 그 물체가 그 뭐 몇 초 미래에는 어디로 움직일 건지 이 물체가 내가 주행하는 경로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씬 자체가 어떤 거인지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인지 또는 어떤 시내 주행 환경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주변에 등장하는 물체들이라든가 이런 경향성이 많이 달라지니까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여지도 있거든요. 최근까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에서도 그 고속도로와 그 시내 주행을 위한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완전히 독립돼서 이제 존재했었는데 최근에 그거를 하나로 통합을 이제 최근에서야 하기 시작했고요. 네, 아무튼 이런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스택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스템 셋업에 관한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센서들을 장착을 하고 장착을 하면 끝이 아니라 그 센서들을 시간적으로 동기화도 해야 되고 그 기하학적으로 서로 센서들이 어떤 위치 관계에 있는지도 알아야 하는 그런 캘리브레이션 과정도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로컬라이제이션이나 매핑과 같은 그런 작업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셋업을 하고 나면 이 여러 가지 센서에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보통은 이제 사람이 레이블링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을 학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슈퍼바이즈드로 러닝을 하는 알고리즘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많이 내기 때문에 사람이 레이블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데이터셋이 준비가 되고 나면 이제 뭐 어그멘테이션이나 인핸스먼트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 각각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각각의 태스크를 수행하는 뭐 뉴럴 네트워크 또는 뭐 예전에는 꼭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더라도 뭐 어떤 방법 머신러닝 방법일 수도 있고 휴리스틱한 코드였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퍼셉션 모듈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현재의 주변 상황을 이제 인지를 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스텝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제 통합을 해서
이 자율주행 차량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이제 경로를 계획을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크게 소프트웨어 스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시스템 셋업이랑 데이터 애퀴지션에 관련된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아래 이 보이시는 것처럼 이 센서들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서는 이런 영상이 들어올 거고요. 라이다에서 들어오는 건 이런 3차원의 포인트 클라우드, 뭐 IMU나 뭐 오도메트리, 뭐 GPS 이런 정보들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스템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센서들을 장착을 하고 나면은 캘리브레이션, 싱크로나이제이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이것들의 목적은 결국 각각의 센서 데이터들 간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그 대응 관계를 얻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사실 싱크로나이제이션인데요. 그래서 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드웨어로 그 기능을 지원하는 카메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실제로 그 카메라가 영상을 딱 찍는 그 찰칵하는 것들을 어떤 펄스를 줘서 다 동기화해서 동시에 찍게 하는 그런 식으로 싱크로나이제이션이 기본적으로 구현이 될 수 있고요. 대신에 이런 라이다와의 싱크가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라이다는 이렇게 스핀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되게 정밀하게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보통은 이제 타임스탬프 기반으로 가까운 타임스탬프 기반으로 동기화를 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작업이 필요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라이다의 이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예를 들어 이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이 차량의 어떤 포인트 하나가 뭐 100, 뭐 50, 0이다라고 한다면 그 포인트가 실제 이 영상에서는 몇 몇에 대응이 되겠느냐의 그런 대응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종의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X1, Y1이 이 열화상 카메라에서는 몇 몇에 대응이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데이터가 각각 센서에서 이제 서로 다른 정보를 봤을 때 그것들 통합을 해서 이게 뭐 자동차인지 아닌지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하는 작업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수학적인 모델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라이다와 카메라를 예로 들자면 이 라이다 포인트의 그 3차원 그 포인트의 좌표를 영상으로 이제 그 대응하는 이 수식을 이렇게 우리가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 이 XYZ가 라이다 포인트 좌표가 되고요. 이 UV가 영상의 좌표가 되는데 이렇게 식이 표현된다라는 거는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 파라미터들의 값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 이 라이다 포인트의 값이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이게 영상에 어디로 이제 맺힐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거는 이 파라미터들의 값을 결정을 하는 과정이라는 게 되고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들을 결정을 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대응 관계를 매뉴얼하게 좀 알아야 됩니다. 몇 개를 매뉴얼하게 알아서 이 대응 관계가 하나가 있으면 식이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식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우리가 이 파라미터들을 다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응 관계를 이렇게 매뉴얼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얻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두 개의 센서에서 공통적인 구조를 이제 관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3차원 공간에서 이게 몇 센치이고 뭐 이 예를 들어 이 왼쪽에 있는 홀이 있는 이 2.5D 패턴판 같은 경우는 여기 정지영 교수님께서 만드신 건데 이런 것도 미리 이 홀들이 다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홀들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정해놓고 이게 두 카메라에서 봤을 때 뭐 A 카메라에선 몇 몇으로 보이고 B 카메라에선 몇 몇으로 보인다라는 이 대응 관계를 가지고 아까 그 캘리브레이션 파라미터들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2.5D 패턴보드 말고도 이제 제가 연구하면서 제안했던 거는 그냥 PCB 보드에다가 구리를 이렇게 입혀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라이다 센서와 카메라 같은 경우에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응 관계를 구하기가 좀 애매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라이다 포인트에서부터 이 평면에 그 노멀 벡터를 추정을 하고 그게 카메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멀 벡터를 추정을 해서 그것들의 대응 관계를 이용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캘리브레이션이랑 싱크로나이제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그 센서들로 구성되는 그런 센서 팩을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학위 과정 동안에 주로 RGB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를 퓨전하는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되게 왼쪽에 이 보이는 거랑 오른쪽에 보이는 걸 비교를 하시면은 열화상 카메라가 되게 밝은 부분은 밝고 어두운 부분은 어둡고 이게
열에 대한 정보는 있지만 어떤 텍스처라든가 컬러에 대한 정보가 또 없기 때문에 이 분명히 이제 RGB 카메라를 활용을 했을 때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카메라를 함께 활용을 하는 게 어떤 궁극적인 해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두 카메라의 영상들을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응 관계를 또 알아야 합니다. 근데 캘리브레이션이 아니라 이 임의의 두 카메라를 딱 갖다 놨을 때 이 관계를 어떻게 알겠느냐를 고민을 해봤을 때 이걸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동화된 방법으로 이걸 수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연구되어 있었던 그 지역 그 로컬 피처, 그러니까 시프트 같은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RGB에서 개발했다 보니까 이 열화상 이미지의 패턴과 맞지 않아서 동일한 위치에서 피처들이 안 나오기도 하고요. 동일한 위치에서 나온다 한들 그게 비슷하게 기술이 되지도 않아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두 영상을 정렬을 하려고 했을 때 되게 정렬이 잘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RGB 카메라를 초록색 그린 채널에 넣고 열화상 카메라를 뭐 레드 채널에 넣어가지고 이 두 개가 영상이 잘 정렬됐는지를 보는 건데 그렇게 고스트 이펙트처럼 보인다는 거는 이게 정렬이 잘 안 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 정렬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와 이제 같이 연구하던 동료들이 저희 이제 빔 스플리터를 도입을 해서 새로운 이 하드웨어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화상 카메라 대역에 대해서는 그 유리처럼 작용을 하고 그 가시광선 대역에 대해서는 거울처럼 작용을 해서 이 두 카메라가 실제로 다른 물리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만 이게 이론적으로는 두 카메라가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죄송합니다. 네. 동일한 그 선상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사실은 이 장비가 어떻게 보면 생각해내기는 되게 쉬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걸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사설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빔 스플리터가 저런 그 열화상 대역이 아니라 니어 IR 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작하는 스플리터를 굉장히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상업적으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화상 대역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게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국내에 있는 모든 업체들을 수소문하고 뭐 그중에서 어떤 회사의 사장님을 막 설득을 해서 이 연구가 대박이 나면은 사장님도 대박이 나실 겁니다. 막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특수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런 구성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장비를 딱 세팅을 해놓고 나면은 이제 조금 추가적인 그 정렬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구부를 되게 정밀하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두 카메라가 이제 로테이션은 없다, 회전은 없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두 카메라가 정확하게 그 위치가 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캘리브레이션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2.5D 패턴판을 가지고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수행을 하고 나면 두 카메라의 그 상대적인 위치 관계가 나오게 되고요. 그 위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이 카메라의 위치를 다시 조정을 합니다. 미세 조정을 해서 그 위치의 차이를 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몇 번 반복을 하고 나면 정말 그 위치의 차이도 거의 없게 되는 이 셋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업을 구축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은 이런 영상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막 되게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이 열화상 카메라 업체에서 RGB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를 나란히 놓고 그냥 최대한 가까이 놓고 이렇게 찍어서 데이터셋을 만든 것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만든 데이터셋과 저희의 데이터셋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 그린 채널에 뭐 RGB를 넣고 레드 채널에 열화상을 넣는 식으로 정렬을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밑에의 방식으로 만든 데이터셋들은 이 정렬이 굉장히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셋은 이 사람에 되게 딱 맞아 있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다리 모양까지도 잘 맞아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놔서는 이게 기하학적으로 딱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카메라의 영상에 그 정렬이 안 맞아 있으면 이걸 알고리즘한테 정렬은 안 맞아 있는데 줄 테니까 알아서 해봐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시스템으로 이렇게 정렬을 다 맞춰놓고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 센서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다른 센서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맞춰봐라고 하면 정말로 네트워크가 알고리즘이 풀 수 있을 만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센서 시스템을 한번 만들었는데
사실 처음 해보고 나면은 항상 아쉬운 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도 추가적으로 RGB 카메라를 스테레오 셋업으로 옆에도 달고, 열화상 카메라도 더 좋은 걸로 달고, 뭐 벨로다인 같은 이런 라이다도 달고, 뭐 여러 가지 센서를 달아가지고 더 이제 확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장판은 이런 식으로 네, 이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셋업을 딱 구축을 하고 나서는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동안에는 낮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주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밤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구를 쭉쭉쭉 진행을 해나갔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시스템 셋업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레이블링을 해야 되는데요. 그 레이블링은 사람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열화상 이미지와 그 RGB 이미지를 동시에 보면서 레이블링을 할 수 있는 이런 툴도 만들었었고요. 나중에는 또 웹 기반으로도 이런 툴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레이블링을 할 수 있게 툴을 만들었는데요. 툴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력이 많이 들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수많은 연구실의 선후배들의 힘을 빌려서 저희가 9만 5천 장 가량 되는 영상에 대해서 한 10만 개가 넘는 인스턴스의 레이블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링까지 진행을 하고 나니까 실제로 이게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 멀티스펙트럴 페데스트리안 벤치마크라고 해서 공개를 한 내용인데요. 이게 1000명 이상의 유니크한 페데스트리안이 등장을 하고, 실제로 뭐 한 5만 장 이상의 학습 데이터와 4만 5천 장 이상의 테스트 데이터가 있는, 그 당시로서는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그 아웃도어 데이터셋, 그러니까 밤낮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그 물체 검출을 위한 아웃도어 데이터셋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해서 이제 이 홈페이지도 열심히 잘 만들고 이 데브킷도 잘 만들고 해가지고 공개를 해가지고 많은 연구자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 작년쯤이었나? 네, 최근에는 이런 리더보드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거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쉽게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베이스라인 알고리즘 돌려보고 이 리더보드에 올려가지고 경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 다음 과정으로는 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인핸스먼트 뭐 이런 작업이 또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열화상 이미지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 그 당시에 이제 인더스트리에 있던 기술들은 여러 장의 이미지를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화질을 개선하는 이런 식의 기술들이 많이 이제 상용화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이 뭐 모션이 작아야 한다던가 또는 모션이 커야 한다던가 뭐 이런 제약 조건도 있고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어떤 현실적인 제약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이런 훌륭한 셋업을 잘 만들어 놓았으니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열화상 이미지의 화질을 개선을 해보자라는 게 저희의 또 연구 목표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고안한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레졸루션을 이제 인핸스하는 모듈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디테일을 여기다 입혀주는 그런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열화상 카메라는 그 특성 때문에 이 해상도를 되게 높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예를 들어서 뭐 640, 480급의 열화상 카메라는 열화상 카메라의 세계 최고 업체가 미국에 있는데 이게 미국 외의 나라에서 640, 480급의 열화상 카메라를 사려면 미국 정부에 막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그랬었어요. 지금은 또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정도로 이 해상도 문제가 되게 열화상 이미지에 있어서는 큰 이슈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풀어보자라는 게 저희의 연구 방향이었고요. 그래서 레졸루션 인핸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간단한 되게 셜로우한 몇 개의 컨볼루션으로 구성된 CNN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뭐 기본적인 인터폴레이션보다 조금 더 좋은 그런 인터폴레이션을 제공을 했고요. 그 디테일 인핸서 같은 경우가 저희의 이제 핵심적인 어떤 그 차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 열화상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디테일들을 이렇게 추론해내는 이런 인공지능 모듈을 학습을 한 건데요. 이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가 이 정렬이 되어 있는 RGB 데이터가 저희가 있다 보니까 RGB가 일반적으로 더 열화상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텍스처라든가 컬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인지에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GB로부터 그런 그 디테일에 관한 그런 정보들을 추출을 해서 이거를 정답으로 하는 이 인공신경망을 학습을 한 거죠. 이렇게 학습이 되고 나면은 테스트할 때는
이 열화상 이미지로부터 이 디테일들을 이제 추정을 해내고 추론을 해내고 이 추론된 디테일을 이 열화상 이미지에다가 더해가지고 실제로 열화상 그 이미지의 화질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디테일은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쇄스를 하고 나면은 왼쪽이 기존의 그냥 열화상 이미지고요. 오른쪽이 저희 알고리즘으로 이제 개선이 된 더 엣지가 더 샤프해지고 이 하이 프리퀀시 성분들이 더 많이 살아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예제에서도 이게 원래 열화상 이미지고요. 네, 이게 개선된 영상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식으로 더 하이 프리퀀시 성분들을 확실하게 살려주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고안을 했었고요. 다른 예제에서도 네,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CPU라든가 그냥 GPU가 아니라 CPU나 뭐 인베디드 보드에도 포팅을 해서 이게 상업적으로나 더 많은 활용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가지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회에서 수상도 하고 뭐 특허도 내고 뭐 이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미지 인핸스먼트도 그렇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도 그렇고 이 뒷단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 데이터 자체를 좀 잘 이제 만져서 이 알고리즘들을 더 좋게 만들어 보자 이런 방향의 연구가 될 텐데요. 최근에 포스텍이랑 함께 진행했던 연구는 이 라이다에서 라이다 데이터를 활용한 인지 알고리즘들은 그 학습에 활용했던 그 라이다 센서의 그 세팅에 되게 바이어스가 된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이자면 이 왼쪽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32채널 라이다에서 학습된 어떤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 보여지는 영상은 64채널 라이다의 데이터인데 이 32채널에서 학습을 하고 64채널에다 적용을 했더니 실제로 이런 식으로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런 그 센서 바이어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제안을 해서 오른쪽과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능이 개선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가 이 연구에서 고려했던 태스크 자체는 그 라이다 3D 포인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는 라이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문제였고요. 이게 레이블이 되어 있는 프레임도 있고 안 되어 있는 프레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 라이다 프레임마다 그 차량이 이동하는 그 프레임마다의 그 모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또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데요. 그 계산된 것들을 보상을 해서 이 라이다 포인트들을 다 이렇게 누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큐뮬레이트를 해서 이렇게 되게 오밀조밀한 이런 월드 모델이라는 저희가 이름을 붙인 이런 모델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월드 모델들을 미리 구성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실제 트레이닝을 할 때는 이제 이 월드 모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 중에서 이제 그 라이다 세팅을 저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3차원에 있는 그 포인트들이 라이다에 의해서 센싱이 되는 과정을 모델링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때의 그 라이다에 들어가는 그 파라미터들을 랜덤하게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랜덤한 라이다 컨피규레이션으로 이 실제로 이 라이다가 캡처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골라진 라이다에 의해 가지고 캡처된 라이다 그 이미지들을 이렇게 레인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이 연구에서는 실제로 이게 라이다도 돌고 있고 차량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션이 섞이면서 생기는 그 실제 왜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왜곡들도 잘 모델링을 효과적으로 해서 더 이제 실제에 가까운 라이다 프레임들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것들을 이제 좀 잘라가지고 이 두 개의 씬을 이렇게 섞으면 더 이제 어그멘테이션 효과가 좋아진다라는 네, 그런 연구들을 차용을 해와서 또 이런 부분도 함께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의 라이다 프레임을 생성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디스토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이 오른쪽이 실제 키티 데이터셋에 있는 그 실제 리얼 라이다 데이터인데요. 이 보시면 이 뒷부분이 이 라이다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딱 만나는 게 아니라 조금 어긋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이다가 도는 모션과 차량이 움직이는 모션이 합쳐져서 생기는 거라서 차량이 실제로 정지해 있을 때는 이게 딱 돌아서 만나거든요. 근데 이게 움직일 때는 이렇게 안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링을 해서 심지어 이걸 되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모델링을 해서 더 좋은 효과를 냈다라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과는 네, 해보니까 잘 됐다라는 말씀이지만 뭐 예를 들어 도메인 어댑테이션 문제, 그러니까 64채널 라이다에서 학습된 거를 32채널로 적용을 했을 때 또는 반대로 했을 때에도 기존의 다른 방법에 비해서 더 좋은 성능을 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게 도메인 어댑테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와 같은 다른 방식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도 그럼 이런 도메인 어댑테이션 문제에서도 효과가 있을지에도 저희가 평가를 해보았는데 그 방법, 다른 방법의, 다른 도메인 어그멘테이션 방법보다도 저희 방법이 더 좋은 성과를 거뒀다. 뭐 이런 것들을 결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약간 이제 되게 라이다 그 센서의 구성에 상관없이 다 제너럴하게 동작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이게 트레이닝을 예를 들어 64채널로 하고 테스트는 다른 뭐 라이다로 하고 이런 셋업에 대해서 다 실험을 해봤는데요. 해보니까 이제 자기가 학습되었던 세팅에 대해서만 잘 동작하고 이 테스트 할 때 이제 세팅이 바뀌면 다 기본적으로 성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의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했을 때는 이제 전반적인 그 등수, 평균 등수로 봤을 때 이제 최고 높은 수준의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를 얻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퍼셉션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제 퍼셉션에 해당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앞서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 정의는 사실 회사마다 아니면 그 시스템마다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주로 진행했던 연구들, 그리고 이것들이 되게 핵심이 되는 태스크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처음에 했던 연구는 이제 박사과정 중에 했던 연구인데, 이제 싱글샷, 원스테이지 디텍터를 위한 더 좋은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찾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되게 그 원스테이지 디텍터들이 작은 물체들을 검출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것들을 해결하고자 이제 새롭게 피처를 컴바이닝하는 모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 컴바이닝 모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사실 엄청 간단하고 지금 요즘에는 이런 식의 구조들이 워낙 이제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이, 이 빨갛게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작은 물체를 검출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 패스 자체가 너무 쉘로우 해가지고 이 작은 오브젝트들을 검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피처들을 다 컴바이닝 하는 모듈을 새로 추가를 하면은 실제로 이 피처 맵이 보는 그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되게 길어져가지고 더 모든 시멘틱 정보들을 다 어그리게이션해서 효과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물체 검출 데이터셋에서도 성능 개선을 이루었고 특히 저희가 타겟으로 했던 그 작은 물체들의 검출에 있어서 큰 폭의 성능 향상을 거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 이상의 게인을 얻었기 때문에 되게 이 당시의 연구가 되게 재미있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분명한 모티베이션으로 분명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되게 분명한 결과를 얻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수행했던 연구였고요. 죄송한데 잠시 물 좀 마시고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는 또 이제 그 아까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멀티스펙트럴, 그러니까 RGB 열화상을 이용한 물체 검출인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 열화상 카메라의 영상이 되게 잘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RGB 이 3채널 외에 이제 T라는 채널이 하나 더 추가된 거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간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아직 막 딥러닝 모델들이 막 활발하게 연구가 되기 살짝 직전의 타이밍이어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 열화상 정보를 활용을 하는 게 그러니까 잘 정렬이 된 열화상 정보를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RGB에서만 이제 수행을 하던 그 디텍터를 열화상 이미지도 보도록 확장을 해서 이제 성능이 개선된다라는 거를 보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식으로 RGB만 활용하는 그 디텍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검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이제 이 미스레이트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20 뭐 이상 되게 큰 폭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제 또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정말로 그렇게 잘 정렬하는 게 중요한 건가를 또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신테틱하게 이거를 정렬을 일부러 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를 일부러 안 맞추게 바꾼다던가 이 두 카메라가 잘 정렬이 맞아 있는데 이게 옆으로 어긋난 것처럼 만든다던가 해가지고 이 모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봤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 그
이 연구 처음에 보였던 ACF라는 딥러닝 이전의 어떤 방법론으로 했을 때는 정렬이 틀어지는 게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성능을 많이 이제 하락을 시켰고요. 딥러닝 방법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온라인 되어 있는 경우에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지는데 온라인이 안 맞으면은 또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정렬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 다음에는 이제 멀티스펙트럴 카메라 두 개의 종류의 카메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카메라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되게 약간 자연스러운 변화, 그러니까 날씨의 변화나 밤낮의 변화에 대해서만 연구가 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사고가 생긴다면 우리 알고리즘들이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이제 궁금증이자 아이디어는 우리가 학습을 한번 다 하고 나면은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들이 다 고정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이런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궁금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생각은 이 학습된 파라미터들을 인풋을 보고 조금씩 바꿀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면 이런 변화에 대한 강인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스탠다드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어떤 텐서가 있고 이 컨볼루션이란 연산이 있으면 이 웨이트에 해당하는 텐서들이 있고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텐서가 있어서 실제 학습을 하면서 얘네들의 값들을 결정을 하게 되고 학습이 딱 끝나고 나면 얘네들을 다 고정된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풋, RGB와 서멀 그 인풋을 보고 그 인풋들의 코릴레이션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이 컨볼루션에 사용되는 이 파라미터들을 매번 추론을 해서 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댑티브하게 컨볼루션을 수행하는 모듈을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베이스라인은 이제 기존의 그냥 스탠다드한 컨볼루션을 이용해가지고 그 SSD의 멀티스펙트럴 버전의 확장을 베이스라인으로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안하는 어댑티브 퓨전을 학습을 할 때는 나머지 부분들은 다 학습한 채로 그대로 두고 이 퓨전하는 파트만 요 모듈로 딱 갈아 끼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댑티브한 컨볼루션으로 이 부분만 갈아 끼워서 이 부분만 두 번째 페이지로 학습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멀티스펙트럴뿐만 아니라 센서 퓨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다 보면 이게 더 강한 시그널을 주는 센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네트워크가 그 강한 시그널을 주는 그 센서 데이터만 보도록 이렇게 쉽게 이렇게 바이어스가 돼버리는 현상을 쉽게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RGB 서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강제로 센서 하나가 끊어졌다를 이제 그 어떻게 시뮬레이트하는 한쪽을 다 블랙아웃을 시켜버리는 이런 어그멘테이션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대한 그 대응을 보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타입의 페일로 케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렌즈에 크랙이 생기는 거, 하나는 뭐 렌즈에 벌레 갖는 거, 하나는 먼지 갖는 거, 이런 상황들을 고려를 했고요. 네, 그래서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되는데, 이렇게 크랙이 딱 생기게 되면은 이 크랙 주변으로 해가지고 검출이 되게 실패하는 이런 경향성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안하는 방법은 이런 상황이 있어도 사실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깨졌으면 여기가 아니고 이 오른쪽을 열화상을 보면 되잖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모티베이션으로 알고리즘이 디자인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경우 그 렌즈에 벌레가 앉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성능을 내던 알고리즘들도 열화상에 이제 벌레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검출에 딱 실패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되게 잘 대처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 연구에서는 이 크랙 하나, 버그 하나 이게 아니라 뭐 몇 가지의 크랙 상황, 몇 가지의 벌레가 앉고 모래가 앉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실험을 했었는데 모든 경우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되게 큰 폭의 성능 개선을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성능이 어떨까를 봤을 때 평상시에도 성능이 꽤 개선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이 연구의 핵심은 결국 그
여기서 보여지는 이 베이스라인과 프로포즈의 차이는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면 다른 데 파라미터들은 다 똑같은데 여기 들어가는 이 컨볼루션만 다르게 들어가는 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컨볼루션 파라미터가 좀 정말 이 인풋 상황에 따라서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를 보기 위해서 그 벡터들, 그 컨볼루션에서 활용되는 그 텐서 바이어스를 이렇게 벡터라이즈 해가지고 그것들을 시각화를 해봤고요. 시각화를 했을 때 이제 RGB에 적용되는 파라미터, 열화상에 적용되는 파라미터가 딱 분명히 구별되고 밤과 낮에도 되게 꽤나 분명하게 구별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흥미로운 거는 그런 이제 페일러 케이스들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각각의 크랙 상황에 대해서도 얘네들이 이렇게 군집화되는 경향성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에러가 딱 생기면은 그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는데 그 에러에 이제 대응할 수 있게끔 잘 파라미터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저는 이제 좀 unseen environment에 대한 더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디텍션 관련해서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RGB 카메라와 라이다를 활용해서 디텍션 트래킹을 수행을 하는 연구였는데요. 이거는 사실 그 프로젝트가 6개월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가지고 되게 동료들과의 팀워크가 엄청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목표가 이제 최고 성능을 내라 이런 건 아니었고 대신에 이제 합리적인 수준의 성능을 달성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게 꼴이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업무 분담을 되게 분명하게 했었거든요, 동료들이랑. 예를 들어 저는 이 2D 디텍션 파트와 이 전반적인 프로젝트 진행,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구원들이 만들어오는 그 모듈들을 통합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맡았었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 2D 쪽 라인을 맡고, 또 다른 후배는 3D 쪽을 맡고, 또 다른 선배는 이 앞에 프리프로세싱 쪽을 맡고, 뭐 이런 식으로 업무를 나누어서 되게 재밌게 협력을 했었던 연구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겸 평가를 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서 이 2D와 3D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디텍션, 트래킹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을 제안을 했었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서 좀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뎁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한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하려면 부딪히지 않아야 하니까요. 근데 이 뎁스를 얻는 방법이 이 RGB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라이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 RGB 카메라에서 이용하는 방법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밤에는 되게 이런 알고리즘적인 방법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다는 또 이런 스팔스하기 때문에 되게 멀리 있으면은 사람이 되게 잘 안 보이게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방법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열화상 카메라는 밤이건 낮이건 다 잘 보이니까 열화상 카메라에서 거리를 추정을 할 수 있으면 이걸 밤낮 다 쓸 수 있는 좋은 알고리즘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이디어는 이거를 그 열화상 이미지와 RGB 이미지가 이제 얼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얼라인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셀프 슈퍼바이즈로 이 뎁스를 추정을 하는 네트워크를 학습을 해보자. 그리고 나면은 이 열화상이 밤이랑 낮이랑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조금만 어떻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해주면 밤에도 잘 동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저희의 키 아이디어였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세미나가 약간 학생들을 좀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만 말하고 넘어가면 이 CNN을 셀프 슈퍼바이저로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를 또 궁금해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넣어보았는데요. 이게 지오메트리 관련해서 최근에 CMU에서 같이 하고 있는 학생이 좀 어려워해서 제가 약간 실습 겸으로 만들어준 이 스크립트인데요. 그래서 깃허브에 올라와 있고 이거를 제 주피터 노트북에서 하나씩 이렇게 단락별로 하면서 중간 과정을 다 이제 시각화해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든 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두 개 프레임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전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프레임 10이 이게 좀 멀리 있고 프레임 20은 앞으로 전진을 한 상황인데 이때의 각각의 뭐 뎁스 라이다가 있으니까 뎁스가 이렇게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카메라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거를 연구에 활용을 할 때는 그 좌표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중간 과정을 계속 다 시각화하는 걸 되게 선호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이랑 초록색으로 표현된 게 그 두 개 다른 프레임에서 얻어진 그 라이다 포인트들을 이렇게 겹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없이 이렇게 이쁘게 잘 겹쳐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상대적인 모션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정확한 방식으로 쓰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전체 라이다랑도 같이 비주얼라이즈를 했을 때도 문제가 없으면 내가 이 지금 쓰고 있는 지오메트릭한 어떤 이런 널리지나 방식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어,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실 이 핵심이 되는 라인은 거의 한 두세 줄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요. 이 두 카메라의 그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이 영상으로부터 뎁스를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추정을 한다던가 또는 라이다를 이용해서 얻는다던가 하고 나면은 이 프레임 20과 프레임 10의 상대적인 그 위치 관계를 적용을 해서 이 포인트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프레임 20을 다시 샘플링을 하면 이 프레임 10에 해당하는 영상을 이렇게 합성을 해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합성을 해내고 나면 이 합성된 거는 이 프레임 10과 같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을 해서 이 과정들은 다 이렇게 미분 가능한 형태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두 픽셀 값의 차이를 포토메트릭 리컨스트럭션 로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로스를 계산을 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쭉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셀프 슈퍼바이즈로 그러니까 비디오로부터 이 뎁스를 추정하는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는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까 간단히 언급을 해드렸지만 저희는 이런 앞서 구성한 셋업을 통해서 이 열화상 카메라 하나와 RGB 카메라 하나가 딱 정렬이 되어 있고 그 옆에 또 놓여진 RGB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처음의 아이디어는 열화상에서 거리를 추정하자라는 거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프레임워크를 열화상 가지고 하기에는 문제가 되는 게 열화상 카메라는 그 충분한 텍스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열화상 이미지를 가지고 그 포토메트릭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계산을 하는 게 정확하게 그 트레이닝 시그널을 주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좀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반면에 RGB 같은 경우에는 또 밤에 이렇게 껌껌하게 보여가지고 이걸 RGB를 입력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열화상을 입력으로 사용하되 로스를 계산할 때는 RGB를 활용을 하자라는 식으로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열화상을 입력을 받아서 뎁스를 추정하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제안을 했고 학습을 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좀 몇 가지 더 테크니컬한 트릭들이 필요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로마티시티를 어떤 그 옥실리어리 러스로 사용을 한다던가 그 포토메트릭 커렉션, 그러니까 열화상이 밤이랑 낮에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정해주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이런 키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네, 성공적으로 거리를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리 추정 연구는 이거는 여기에서 세종대학교와 함께 했던 연구인데요. 그 거리 추정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 픽셀 스페이스에서 봤을 때 그 먼 거리에 있는 픽셀들 간의 그 정보를 이렇게 취합을 해야 거리를 잘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의 기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되게 멀리 있는 픽셀 같은 경우에는 이 멀리 있는 픽셀의 거리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뭐 도저히 수가 없거든요. 주변을 다 보고 여기가 이런 환경이고 도로가 이렇게 뻗어 있으니까 여기는 몇 미터쯤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롱 그 레인지 디펜던시를 잘 인코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트랜스포머를 도입을 했을 때 생기는 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로컬한 정보들을 잘 유지하면서 트랜스포머를 쓰기 위한 이 디코더 모듈을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모듈이 잘 동작을 해서 실제로 먼 거리에 대해서 그 거리 추정 정확도를 많이 개선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성적인 결과를 보면은 저희 방법은 이게 더 먼 거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물체인 경우에도 주변을 크게 봐야 거리를 제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을 했고 이제 이런 와중에 또 이런 그 로컬한 정보도 정확하게 유지를 해서 이런 되게 가느다란 물체에 대한 거리도 정확하게 추정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제가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기대하신다고 하셨는데 테슬라 얘기 하나도 안 해가 좀 그랬는데요. 테슬라 있을 때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대의 카메라, 그러니까 7대의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 멀티 카메라를 다 이용해 가지고 뎁스를 추정을 하고
그 추정한 뎁스를 활용해서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을 하는 그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결과들을 뭐 제가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게 다행히도 그 안드레이 카파시가 2020년에 발표를 하면서 발표했던 자료에 있어가지고 네,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카네기 멜론에서 이제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는 그 여러 대의 카메라를 계속 이용하는 데 저는 관심이 있거든요. 멀티 카메라를 이용한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싶은데 기존의 방법들은 다 이제 싱글 카메라 기반으로 이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카메라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최근에 한 2개 정도 나왔는데 그런 것들도 여전히 이제 이 이미지 스페이스에서의 뎁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메라가 겹치는 부분에서는 포인트들의 덴시티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거를 라이다를 배치해서 뭐 뒷단을 다른 걸로 쓰겠다 뭐 이럴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겹치는 부분에서 1번 카메라는 거리가 뭐 5m라고 하는데 2번 카메라는 거리가 7m라고 하니까 어떤 게 맞는지도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이 카메라 아웃풋 스페이스 자체를 새롭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꼭 이미지랑 똑같은 그 스페이스의 아웃풋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미지 여러 개를 입력으로 받되 가상의 어떤 새로운 아웃풋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앞에서 발생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린더리컬한 이런 카메라, 가상의 카메라를 이제 모델을 제안을 해서 네, 실제로 이렇게 T 모양의 뎁스를 추정을 하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차선 검출에 관한 연구도 조금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이 연구 같은 경우는 퀄컴에 인턴십을 갔을 때 했던 연구였고, 처음에는 이렇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식으로 차선 검출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연구는 실제로 이게 차선에 대해서 잘 만든다고 한들, 어떤 픽셀이 1번 차선에 해당하는 건지, 어떤 픽셀이 2번 차선에 해당하는 건지를 결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진보한 방법으로 이런 파라메트릭한 모델을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앵커 레인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각각의 앵커 포인트들이 X축으로 얼만큼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리그레션만 수행하는 식으로 해서 차선 검출을 수행하는 네,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화상 기반의 이제 드라이버블 리전을 인식하는 그런 연구들도 했었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퍼셉션한 결과를 바탕으로 퓨처를 프리딕션하는 연구들도 진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카네기 멜론에서 여기 학생들하고 같이 진행을 한 건데 이 기존의 연구들이 이렇게 탑다운 뷰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고 이제 그 경로를 추정을 하는 그런 연구가 대부분의 연구 흐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율주행 상황 말고 이제 사람들이 되게 복잡하게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되게 많이 막 복잡한 그런 환경에 로봇을 디플로이를 하고 싶을 때에는 이런 셋업 자체가 이제 리얼리스틱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탑다운으로 우리는 로봇이 이렇게 갈 때는 탑다운으로 정보를 얻을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를 디텍션도 하고 트래킹도 해야 되는데, 기존의 벤치마크에는 그런 개념들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벽한 그 퍼셉션을 가지고 트래젝토리를 프리딕션 하자, 이런 식의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연구 셋업 자체가 좀 비현실적이고 실제로 여기서 잘 동작하더라도 이걸 현실로 가져왔을 때 잘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데 착안을 해서 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그 1인칭 시점의 데이터셋을 만드는 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각각 에이전트에 대해서 1인칭 시점의 비디오를 만들고요. 이 비디오로부터 실제로 디텍터도 돌리고 트래커도 돌리고 해가지고 실제 이 퍼셉션 결과도 얻고 또 그리고 각각의 에이전트마다 이 필드 오브 뷰가 있기 때문에 필드 오브 뷰 바깥에 넘어가는 것들도 이제 또 없애야 현실적인 셋업이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사실 나는 뒤에서 오는 걸 못 보고 있는데도 그걸 활용해서 트래젝토리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현실적인 셋업의 어떤 그 1인칭 시점의 데이터셋을 만들고 네, 여기서 이제 트래젝토리 프리딕션을 해보자라는 연구였는데요. 이게 이제 기존에는 완벽한 데이터를 가지고 했으니까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이게 디텍션이나 트래킹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나면은 실제로 뭐 미싱되는 옵저베이션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주어진 정보가 약간 에러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임퓨테이션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이 디텍션이랑 트래킹을 통해서 트래젝토리를 만들어 놓고
기존 과거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얻고 그것들을 임퓨테이션 어프로치를 통해 가지고 미싱 데이터를 한번 핸들링을 하고 근데 그걸로 좀 부족하다라는 걸 저희가 깨달아서 이 트래젝토리를 전체를 다 보고 이 엔드투엔드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커렉션 모듈을 새롭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에서 저희가 세 가지의 임퓨테이션 방법과 세 가지의 트래젝토리 프리딕션 방법론을 가지고 이 조합에 대해서 저희의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을 했었는데요. 이 모든 경우에서 되게 다 성능 개선을 이룬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결과. 네, 첫 번째 파트에서 제가 좀 말이 길어져가지고 시간이 많이 됐는데, 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데이터 엔진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리얼월드 AI 시스템에서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약간 돌아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다들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챗GPT가 요즘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고요. 뭐 되게 며칠 만에 뭐 1밀리언 유저를 유치하기도 했고, 뭐 이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최근에 ICML에서도 이 챗GPT로 쓰는 거를 밴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ICCV 리뷰어들한테도 이 리뷰할 때 챗GPT 쓰지 말라고 하기도 했어요. 물론 이거는 약간 꼭 이게 너무 사람처럼 쓰니까가 다 이유가 다인 건 아니긴 하지만, 네, 이런 움직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엄청난 게 나왔다.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1월 달에 얀리쿤 교수님께서 트위터에 올리신 걸 보면은 사실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는 이게 굉장히 다 막 혁신적이고 새로운 게 나왔다라고 떠들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테크닉은 이미 다 알려져 있었던 테크닉을 쓴 거라는 거예요. 우리 다 트랜스포머 알고 있고 강화학습 알고 있고 이 모든 그 기술적인 어떤 그 모듈들은 다 이미 있는 거였는데 더 엄청나게 나왔다는 거죠. 그럼 그 차이는 뭐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차이가 결국 데이터의 양과 질,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의 양과 질이 달라졌다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챗GPT 1은 4.8기가 정도의 데이터로 학습이 됐었고 뭐 필터가 안 된 거였고 GPT 버전 2에서는 네, 안 펴지네요. 네, 버전 2에서는 40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썼고 이런 식으로 아직 챗GPT 4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학습이 된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다들 데이터가 훨씬 더 좋아졌을 거다라는 건 알고 이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슷한 생각을 지금 시점에서 똑같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성공 스토리를 셀프 드라이빙에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소프트웨어 스택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였는데요. 사실 이게 완성되려면 이 피드백 루프를 가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테슬라에서 2019년에 이제 데이터 엔진이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이런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리즘을 다 잘 만들고 차에다가 고객들 차에다가 다 이제 배포를 했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의 데이터로부터 학습 데이터를 모아서 안 되는 부분을 개선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사실 이 데이터 센트릭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나온 지는 한 3,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점에서 보자면 기존의 연구들은 모델 센트릭한 관점에서의 연구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셋은 이게 변하지 않게 놔두고 모델을 더 좋게 만들어 보자라는 식의 연구였다는 거죠. 우리가 학계에서 논문을 쓸 때도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셋 다운받고 데이터 로더 받고 해가지고 데이터셋은 놔두고 계속 이제 모델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식의 연구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사용을 하긴 하지만 이 데이터 자체를 이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랑은 좀 다른 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다른 관점에서 데이터 센트릭한 어프로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관점에서는 이제 반대로 모델을 고정을 하고 데이터를 잘 이제 다 관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을 개선을 할 수 있을지 연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관점이 더 데이터 중심적인 쪽으로 이제 옮겨져야 된다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저는 산업계에서는 더 필요한, 더 잘 맞는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꽤 많은 이런 로봇 비전 특히 그런 셋업에서는 그 엄청 좋은 GPU를 계속 쓸 수도 없고 뭐 파워나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컴퓨테이션에 들어가는 그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델의 최대 크기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데이터 엔진이라는 게 2019년에 처음 발표한 이후로 작년 여름에도 AI 데이를 또 새롭게 했는데 그때 좀 더 진보된 방식의 데이터 엔진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처음에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모델들이 다 디플로이가 되고 나면은 이게 고객들 차량에서 실제로 바로 차량을 움직이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이 섀도우 모드라는 그 어떤 모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차량을 자율주행을 하는 알고리즘이 하나가 있고 예비로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비로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이 섀도우 모드로 동작을 하면서 실제로 나는 이제 차를 이렇게 움직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됐었네?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플릿으로부터 모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레이블링을 진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피드백 룹을 발표를 했고요. 또 테슬라에서는 특히 이렇게 다 모았을 때 이거를 사람이 레이블링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여전히 수고스러운 일이고 이제 되게 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오토 레이블링을 하기 위해서 이 똑같은 모델이지만 이거를 훨씬 더 파라미터를 크게 하고 차에 굳이 실을 필요가 없는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는 오프라인 모델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오토 레이블링을 하는 뭐 이런 방법들까지도 네,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그 관점의 기반이 되는 생각은 뉴럴 네트워크는 되게 크고 다양하고 리얼 데이터셋을 필요로 한다라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왜 데이터 엔진이 필요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시뮬레이션이 뭐 이게 다 테슬라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뮬레이션인데요. 요즘에는 굉장히 실사와 유사한 그런 퀄리티의 그 렌더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이 어피어런스나 이 피직스 관점에서도 좀 부정확한 면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나 이 비헤이비어, 움직임이나 이 오브젝트들 간의 인터랙션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더 이제 실제 그 상황을 모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이는 좀 극단적으로 말을 하자면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만든다라는 건 사실 셀프 드라이빙 문제를 풀었다는 것과 다름없을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슬라에서 또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리얼 월드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거 전 되게 재미있게 항상 보는데요. 이 트럭이 트럭을 계속 싣고 가는 이런 게 실제 리얼 월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침 엄청 많이 싣고 다니는 것들도 있고, 보트가 이렇게 뭐 실려가는 것도 있고, 뭐 동물들도 나오고, 되게 이런 거의 약간 밀리언스 오브 코너 케이스가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리얼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스탑 사인을 레코그니션 하는 문제로 좀 좁혀가지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 스탑 사인에 대한 데이터만 모아봐도 되게 다양하게 이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된 걸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뒤에 있는 거랑 되게 색깔이 비슷해서 구별 안 되는 것도 있고, 나무에 가려진 거, 뭐 기울여진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게 미국에 있는 스탑 사인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왼쪽부터 말씀드리자면 길이 이렇게 나누어질 때 스탑 사인이 여기 있으면은 이거는 사실 이 왼쪽 길에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차는 멈추면은 안 되고 바로 가야 되는 건데 이 스탑 사인 그냥 나는 스탑 사인만 이제 찾고 여기 스탑 사인이 있으니까 멈춰야지 이러면 안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또 이런 스탑 사인 중에는 밑에 오른쪽 라이턴 할 때는 그냥 스탑을 하지 말아라. 약간 뭐 이런 식의 말이 막 적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러면은 인식을 하더라도 움직임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리얼월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왜 필요한지는 알았고, 그럼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관점에서 봤을 때, 안드레이 카파시가 처음에 테슬라에 조인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랑 자전거를 이게 따로따로 검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자동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으니까 따로따로 디텍션하는 게 완전히 틀리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컨트롤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검출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을 하고 걔랑 안 부딪히기 위해서 이제 컨트롤을 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자전거가 차랑 같이 움직이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전거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자전거가 이렇게 차를 따라서 옆으로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상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검출을 해가지고도 잘 하려면은 이 자전거가 이렇게 서 있는데 바퀴의 진행 방향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 뭐 이런 거를 모델링을 해야 되는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트롤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거를 하나로 취급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데이터 엔진을 통해 가지고
이 바이크가 차에 매달려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데이터들을 모아줘라고 플릿한테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런 이미지들을 조금 모은 다음에 이거를 하기 위한 ML 모델을 학습을 하고요. 뭐 간단히 SVM을 처음에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써가지고 플릿한테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플릿이 주행을 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은 모으고 뭐 차고에 들어가서 와이파이에 접속이 되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데이터가 이제 중앙 서버로 저희한테 테슬라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되게 많이 모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레이블링을 새로 해서 이 자전거가 차에 붙어 있으면은 그냥 자전거는 따로 레이블링 하지 말고 차로 하나로 합쳐서 보자. 이렇게 레이블링을 따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방금 보여드린 자전거 붙어 있는 상황 말고도 이런 보트가 이렇게 다니다던가, 또는 뭐 공사 현장이라던가, 뭐 이런 막 동물들이 막 도로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어, 이런 뭐 비닐봉지나 이런 뭐 잡다한 것들이 도로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되게 잘 안 되는 이런 레어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들을 데이터 엔진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들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트리거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발표할 때는 한 220개 정도의 트리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지만, 근데 사실 이거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일을 하다가, 내가 지금 하는 태스크에 이런 데이터가 필요해라고 하면, 이걸 담당하는 엔지니어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이거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나는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면은 그 트리거에 의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내 태스크에 학습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환경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레이더랑 비전이 안 맞을 때 데이터를 모은다. 뭐, 바운딩 박스가 크게 막 이렇게 흔들리거나 이렇게 깜빡거리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모으고, 뭐 메인 카메라에는 보이는데 뭐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다른 카메라에서는 검출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모은다든가 이런 잠재적으로 좀 퍼셉션에 에러가 있는 상황들에 대한 거를 휴리스틱하게 모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 엔진도 가지고 있고 데이터도 많이 모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뭘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학계에서 약간 리서치 토픽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약간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어, 주요 메인스트림은 아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막 찾아보다 보니까 최근 몇 년간 되게 재밌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은 좀 연구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테슬라에서 이런 그 인터레스팅한 그런 씬들을, 그러니까 어떤 것들 레이블링을 할까를 모으기 위한 그런 일들도 좀 업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포티투닷에 자문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 모으고 나면은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까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를 계속 모으다 보니까 트레이닝을 하는데 점점 더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지도 엄청 많이 필요하고 GPU도 엄청 많이 필요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어, 질문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가 모델의 퍼포먼스에 다 기여를 할까에 대해서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굉장히 쉬운 이그젬플 몇 개를 뺀다고 해서 성능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이런 흐름의 연구들이 이런 전체 데이터셋에서 서브셋을 고르는 연구가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는 굳이 이걸 고를 필요가 있느냐, 합성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넓은 공간에 있는 그 피처 스페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굳이 고를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지라는 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게 오리지널 이제 데이터, 리얼월드 데이터고요.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1000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 거의 동일한 성능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뭐 10장의 이미지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스몰 데이터셋을 합성하는 쪽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재밌는 연구들이 진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항상 이런 식의 ML 사이드 연구들이 그렇듯이 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테스트나 되게 작은 데이터셋에 국한돼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포티투닷이랑 하고 있는 좀 더 구체적인 토픽은 이런 연구에서의 어떤 인사이트를 우리가 좀 더 복잡한 복잡한 데이터셋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복잡한 상황에 적용을 했을 때 새로 생겨나는 문제가 뭐고 그걸 해결을 해보자 이런 쪽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시간도 좀 오버하고 약간 발표를 해보니까 좀 두서가 없었던 것 같긴 했는데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 슬라이드를 이렇게 많이, 100개가 네, 넘는 슬라이드를 가지고 긴 시간 세미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네, 이런 비대면 세미나가 이게 조금 안 좋은 게 질문을 받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혹시 질문을 자기가 꼭 음성으로 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네, 재빨리 마이크를 켜서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에 써주시면은 제가 보고 질문을 해도 되고요. 혹시 교수님들 중에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음성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내용 보면서 되게 황수민 박사님이 굉장히 이제 박사 때부터 하시던 거를 이렇게 쭉 훑어주셨는데 약간 내용이 이렇게 큰 틀에서는 센서 융합을 활용한 어떤 물체 인식과 거리 추정의 태스크인데 이 옛날에는 하드웨어로 막 이렇게 빔 스플리터 써서 이렇게 하드웨어로 막 문제를 해결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뭐 캘리브레이션이라든지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데이터 드리븐으로 딥러닝 해서 활용을 하시는 걸 보고 뭔가 이런 그 과도기적인 그 자율주행 연구 시대의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다 겪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요. 저는 좀 궁금한 게, 감사합니다. 네네. 예, 그 궁금한 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아무래도 뭐 하드웨어 쪽이나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RI에서라든지 아니면 테슬라라든지 주로 어떤 분야의 그 연구자들과 협업을 할 기회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예.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박사과정 때 연구를 할 때부터 이런 규모의 그 막 하드웨어도 만져야 되고, 뭐 차에 실어가지고 운전하면서 데이터 찍고 레이블링도 해야 되고 이런 작업은 되게 많은 사람들과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실 내에서도 당연히 그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빈 스플리터를 만들기 위한 그런 막 업체와의 뭐 그런 협력도 필요했었고요. 테슬라에 갔었을 때는 어, 일단 기본적으로 테슬라 오토파일럿 팀 내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퍼셉션을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의 플래닝을 하는 친구와도 막 얘기를 항상 하면서 플래닝 단계에서 생기는 문제가 이런 게 있으니까 퍼셉션 단계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게 항상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어, 공간 자체도 되게 같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퍼셉션 하는 애들끼리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제 옆에는 플래닝 하는 애가 앉아 있고 반대쪽에는 이제 그 인베디드로 내리는 그 컴파일하는 친구가 앉아 있고 뭐 맞은편에는 서브하는 애가 앉아 있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함께 협력을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제가 라이다 데이터를 회사에서 활용을 한 적이 있었는데 데이터량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저장을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서버 관리하는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스타일이 뭐 이런 패턴의 데이터 액세스가 필요하고 뭐 이 정도의 어큐러시는 희생을 해도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거에 맞게 이제 이 친구가 그런 뭐 필요한 하드웨어 셋업 같은 걸 해주는 뭐 그런 식의 협력도 있었고요. 어, 네,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좀 약간 저 박사과정 때 연구실 분위기랑 좀 비슷하다고 느낀 점이 있었던 게 항상 되게 약간 시끌시끌하면서 항상 얘기하고 막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날마다 스탠드업 미팅이라고 해서 일부러 짧게 하려고 서서 하는 미팅이 있었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나 오늘 뭐 할 거고 한 두세 가지 얘기하면서 근데 내가 지금 했던 거 중에 뭐 이슈가 있었다, 뭐 문제가 있는 게 있다. 그럼 그거 얘기하면서 이제 나 그거 알아 하면 이제 서로 이렇게 도움도 주고 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되게 협력을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예, 일을 했었고요. CMG에 와서는 여기서는 이제 RI에 있는 학생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트래젝토리 프리딕션 하는 연구도 함께 하는 친구들이 있고 거기에 최근에는 또 이제 한편 서브미션을 하고 그 다음 토픽 마찬가지로 트래젝토리 프리딕션인데 연구를 하면서 또 다른 친구가 또 한 명 합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연구도 있는데 여기에 소개를 안 드렸던 이제 자율주행과 이런 쪽의 팀을 제가 가지고는 있지만
요즘에는 자율주행이 아닌 되게 재밌는 연구 주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거 이용한 막 그런 이미지 생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약간 한 조금 범위를 넓혀서 로보틱스 정도 범위에서 보면 뭐 프라이버시 컨선 이런 것 때문에 뭐 3D 데이터로부터 영상을 합성해내는 막 이런 니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CMU가 되게 또 협력을 많이 하는 학교여가지고 학생들끼리도 지도하는 교수들이 되게 여러 명 있고 막 이러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또 그 HRI 쪽 분들하고도 협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어느 정도 그 다른 또 학생하고 그쪽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HRI랑 같이 이렇게 하기로 지금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으로 지금 학생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원하는, 네. 그러니까 머신러닝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뭐 혹은 마음가짐이랄지, 아니면 뭐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대학원을 꼭 가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거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일 처음 느꼈던 거는 확실히 CS적인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친구들이 저는 그래도 제 딴에는 랩에서 그래도 코딩 좀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었는데도 가보니까 정말 학위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지식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잘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뭐 포지션에 관계없이 사이언티스트여도 내가 뭐 엔지니어링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냥 해버리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하는 측면에서는 진짜 뭐 그런 약간 기본이 되는 그런 CS 백그라운드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약간 마인드셋 같은 측면에서는 되게 어, 적극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분위기가 처음에 제가 지원을 할 때도 저는 굉장히 그런 그 스탠스였거든요. 저는 엄청 적극적인 사람이고 막 하드웨어도 할 수 있고 막 나는 진짜 다 할 수 있다. 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어필을 했었는데 정말 가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 내에서도 예를 들어 지금 이러이런 이슈가 있어. 그러면은 뭐 누가 해볼래? 그러면 다 막 손들고 하는 분위기인데 저는 테슬라만 그런 거 했는데 이제 거기 있던 다른 뭐 메타나 애플이나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 하라 뭐 할 일이 있어라고 했을 때 발런티어 있니라고 했을 때 잠깐 한 1분 고민하면 다른 애들이 다 손을 들어버리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경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손 안 들고 일을 안 하면 성과를 못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좀 적극적으로 이제 살려고 하는 좀 그런 마인드셋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은 피립 때 한번 직접 오셔서 세미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학생들과 교수님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세미나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나가봐도 되는 거죠. 네,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네, 관련해서 제가 이메일 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